자,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를 우리가 한동안 너무 안 했어. 아 그러네 좀.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김건희가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오늘 낱낱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김건희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한이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입니다 이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구나 하는 정말 잔인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2023년 8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파행으로 한덕수가 변기 닦고 있을 때 예. 민심이 흉흉할 때입니다. 그때 잼버리 참여한 분들 막 고열로 난리도 아니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막 땅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남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김성훈 경호처장 오랜만에 또 다루네. 아 로맨티스트? 네. 김성훈 경호처장이 요새 경찰에 가가지고 다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나 봐요. 관련 내용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 부장이 당시에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무전으로 전파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바닷가를 서둘러 평탄화하고 장작도 가져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야. 저거 할 때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이 아 어땠어요? 현타오죠.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있었고 대선 캠프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이 이제 캠프파이어 막 해가지고 휴가지에서 했던 일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그 캠프파이어에서요. 그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앞으로 서로의 다짐도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랍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21g 대표입니다. 21g 대표예요? 여기까지 갔어. 야, 이거 민간인인데? 예. 21 제가 국회에서도 공개를 했던 사항인데 21g 대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자기 저도 휴양지에 휴가 같이 갔었다. 캠프파이어 같이 네. 갔다고. 자기 부인은 가지 않았고 자기 이외에 서너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같이 했고 말씀처럼 방금 발제하신 것처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코어 그룹들이 모여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 아까 뭐 캠프파이어 정도가 아니라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네. 경호처 직원들이 진해 인근에 있는 폭죽이라는 폭죽은 다 끌어모았대요. 캠프파이어하고 폭죽을 발사를 위해서. 그래서 진해 인근에 폭죽이 동이 날 정도로 다 모아가지고 그날 다 쏘았어요. 와. 진짜 정말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포함 어느 누구도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람선- 관련 내용도 이제 진술이 있는데 네. 해군 군함에서 선상 파티를 즐겼다는 건 뭐 세상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뤘었죠.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 짓을 해도 욕먹을 짓이야. 근데 대통령은 그때 또 없었나 봐. 군함에 군함에 김건희만 있었대. 그때 선상 파티를 즐겼는데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윤석열은 수석들과 다른 곳에서 만찬 중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술 먹고 있었다는 거고. 예, 귀빈정엔 김건희만 있었다. 자신도 김건희 초대로 참석을 했었다. 방금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주신 다른 경호처 간부가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귀빈정이 이게 식당 이름이 아니고 배 이름이잖아요. 배 이름이 아까 배를 이렇게 예.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타고 가는. 해군 군함입니다. 네. 네. 와, 진짜 열받아, 진짜. 이거 용서가 안 돼. 캠프파이어 때는 윤석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없었지. 들었지. 캠프파이어도 시계열별로 쭉 정리를 해주면 이런 네네. 겁니다. 우선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어서 배를 탔고요. 네.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작살 파티를 한 거예요. 네. 아, 군함에서 네, 작살 군함. 파티예요. 아, 작살 파티까지만 그러면 네. 제가 요거 짧게 정리하고 그러면 디테일한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금바리회 공수해 가지고 먹었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김용현 당시 이제 경호처장의 지시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공수했는데 예. 경호처 직원이 김해공항에서 회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됐나 봐요.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뭐 어촌계장의 그거는 요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요거는 직접 잡으려면 작살 쇼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금바리는 그냥 갖고 와서 그렇게 가끔 먹은 먹었고 거고. 작살 쇼가 또 있었는데 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작살 쇼 의혹 제기를 했던 박지원 의원님의 그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의혹 제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될 정도잖아.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살 쇼와 관련해서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어촌계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대요.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걸 네. 알았나 봐. 자,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횟집에서 활어를 구해 와가지고 수조에 넣고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데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저 했습니다. 경호처 지금 얼마나 현타와. 이거.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계열로 쭉 엮어서 하루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작살까지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띄웠죠. 좋았어. 거기서 작살 파티도 한 거예요. 다금바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수조에 넣어서. 자 근데 또 야 우리 좀 폭죽을 봐야 돼. 그러니까 경호처 모든 요원들이 다 동원돼서 진해에 있는 폭죽들 다 쏘아가지고 선상에서 폭죽 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나서 야 지금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 돼라고 해서 경호처 간부들 동원해서 바닷가 평탄화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가 끝난 다음에 야 우리 노래나 한 자리 할까?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을 동원해서 그 저도 휴양시설에는 노래방 기계가 없거든요. 네. 시내 나가서 가지고 와. 와.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이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서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밤에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럼 노래도 뭐 불렀을 거 아니야. 여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거 정말 돌아버리거든.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경호처 간부가 노래방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 진해 시내에 나가서 네.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 오면서 자기가 설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죠. 정말 현타가 오겠습니까? 평탄화 작업까지는 그렇다 쳐. 노래방 기계 설치하던 그 간부가 얼마나 이게 진짜. 폭죽사와 노래방 기계사와 작살쇼회 이게 V0였던 김건희를 위한 쇼였던 거예요. 하룻밤의 쇼. 노래는 그 캠프파이어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또 어디 들어가서 한 거예요?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야. 김건희 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하여튼 멋지게 살았어요. 잘 짧은 인생 시간이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21g 대표는 지 와이프를 띄워놓고 오고 김건희는 지 남편을 띄워놓고 가고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세요. 2023년 8월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체육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 잼버리대 최상병 수지 사건도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기 핵심 코어들 사실상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의지를 한번 모아보자. 제대로 힘다지게 해보자라고 김건희가 집합을 걸었던 모임인 겁니다. 근데 진짜 역겨운 게 이런 김건희가 재판 받으러 나올 때 이러고 나오잖아. 네. 마스크 쓰고 네. 역겹지 진짜. 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
내란 없었으면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을 시기야. 당연하지. 지금도 매 휴가 때마다 아직 여러분 임기 안 끝났습니다. 놔뒀으면. 와. 저는 이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가장 큰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요. 활어를 잡으니까 UDT 출신 이랬을 거고 뭐 한우 먹었으면 그러면 야 707 없냐 뭐 이랬을 거.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했던 경호관들은 맞아요. 저한테 제보를 했을 때 진짜. 야,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보도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건 김성훈이 이제서야 김성훈이 이제서야 그런 일들을 인정하잖아요. 예. 제가 국회에서 그토록 해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인정 안 않았거든요.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자기가 발뺌하려고 자기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김성훈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실제로 VIP 휴가지에 따라가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계통이 아니지. 예, 네. VIP 휴가지에 따라가는 사람은 경호본부장 또는 가족부장, 수행부장 등이 가는데요. 이 시기에 김성훈이 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권력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아부하고 겨냥했던 거예요.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 어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들은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휴가지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김성훈은 뭐 현타 올 일이 없네요. 전혀 없죠. 그리고 들떠 있었겠네. 그 다음에 8월 중순경에 윤석열 부친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부친상에서 김성훈이 빛을 발하죠. 전국에 몇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요. 김성훈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확실히 들어요. 도장을 찍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다음에 24년 봄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기억해 보세요. 탄핵 그 내란 시기에 박종준 처장이 그만둡니다. 경호처장. 맞습니다. 갑자기 박종준 그만둬요. 처장. 이 양반이 그나마 경호처 내에서는 온건 합리파였어요. 이 사람을 똘똘 말아서 내보는 게 김성훈이에요. 대단히 권력욕이 강한 자이고 저도 휴가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용현이 시켜서 나는 몰라 네. 시켜서 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판이 다가오거든요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얘기하는 지가 거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이고 새빨간 거짓말.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고 그냥 괘씸해가지고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내용은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 준비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키워준 사람 배신한다고 무조건 뒤에 가서 물어뜯는. 한번 얘기했었죠.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 홍준표 배현진만 얘기했잖아. 맞습니다. 김성훈이도 똑같잖아. 김성훈. 지를 거기까지 키워준 사람을 이제 지금 와가지고 맞아. 너네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다 너네가 뒤집었어. 난 살아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당시에 윤석열을 호위무사가 됐던 경호처 간부들, 가족부장 김땡, 네. 그다음에 김신.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땡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때부터 한 팀이 됐던 사람들. 저도 때부터 쭉 가는 겁니다. 패밀리지 진짜. 패밀리. 김성훈 또 김건희 생일날 또 트렁크에다가 맞아. 풍선 이벤트 넣어가지고 했죠. 이벤트하고 가관이었습니다. 네. 야, 그래서 김건희 초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네. 김건희가 초대해서 간 거다.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면 이건 무조건 롤링페이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프로그램 자체가 네. 탄탄하잖아. 너 레크레이션 많이 해서 알잖아. 많이 했죠. 탄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촛불 듭니다. 그동안에 서운했던 것으로 얘기하면서 눈물 약간 울어주고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일. 예,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선 그랬겠죠. 여사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만 좀 고생하세요.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갔겠지. 분명히 통기타 칠 줄 아는 사람 한 명은 있었을 거예요. 예. 사랑으로 들어가지. 내가 사랑하는 자, 옆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요건 탄탄해 프로그램이에요. 탄탄하다고. 이건 전문가가 붙었어 내가 봤을 때. 정말 역겹습니다, 진짜. 예. 요새 재판정 나오는 모습 보면 진짜 역겨워요, 역겨워. 지기현 판사를 초빙하진 않았겠죠. 지기현 그래. 네, 지금 사회봤으면 진짜. 네. 자 이번에는 경호처 순서입니다. 이번 인선은 나름의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대법관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회의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쪽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라
대법원장의 재청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법관 임명 지연 문제 이거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대법원장이 해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태를 한다. 특히 예. 사법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실제로 3월 3일이 마지막 임기면 그 전에 1월 21일 날 후보자들이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추천을 했죠. 추천회에서 3명인가 4명의 판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음.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제청을 안 했다는 거는 그런 어떤 개혁에 대한 어떤 불만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이고요. 음흠. 박영재 행정처장이 그만뒀지만 그 맥락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혜택을 상당히 세게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헌법적 사고예요. 사고가 난 게 지금 우리 사고라는 건 액시던트다. 예, 액시던트. 예. 헌법적 생각이 아니고 헌법적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명시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청과 관련돼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청을 안 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대법원 구성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 자체가 헌법적 사고가 나고 위헌적 상황인 거예요. 제청을 하지 않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분명히 뭔가 본인이 제청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건 대법원장의 권한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죠.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 3법 이 네. 입법 과정에서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는 거라면 것이라고 봐야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건 네. 이건 귀책 사유가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사하고 똑같아요. 어허. 그때 뭐죠? 마은혁 재판관. 나뭔 마씨 네, 마은혁 재판관. 성함을 제가 예. 잊어버렸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어허. 그때도 사실은 의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고 뭐 그 이유는 다른 이유를 대긴 합니다. 뭐 그 배우자 문제 뭐 얘기를 하면서 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핑계에 가깝고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명의 후보자가 대법관 추천위원회로부터 1월 21일에 추천이 됐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손봉기 대구지법의 부장판사, 그리고 윤성식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이 후보 추천이 됐어요. 이 중에 지금 보도 나오는 내용으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청와대 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우자가 지금 헌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예, 오영준 재판관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 정부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혹은 지금 재판소원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뭐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이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영향을 미칠 이유가 그 되나요? 보도는 제가 보니까 대법원 쪽에서 흘리는 보도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고 이게 한두 명 빠지는 게 굉장히 큰 사고인데 지금 대법관 1명이 빠지는 거는 그래도 대법원이라는 게 3분의 2 이상이 모이면은 그 회의를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대법원 자체가 운영이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지금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이다. 사법개혁에 예. 대한 저항이라든지. 예. 그리고 뭔가 밀리지 않겠다 대법원으로서.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에도 지금 내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도 4명의 대법관이 지금 통과된 입법에 의하면은 새로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게 그 문제가 되거든요. 예, 대법관을
그 증원하기로 지금 네, 법이 숨을 통과가 투명,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일 말고도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2명을 더 내년에 지금 4명 예. 순차적으로 지금 증언하기 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0명이 넘는 대법관을 임명해야 될 수도 네. 있는 건데 만약 계속 이런 비슷한 거라면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과 지금 임명 권력인 거잖아요. 네네. 청와대와 대법원을 비교해 보자면. 네. 그래서 사전에 뭐 물밑 교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느냐는 좀 선택이 좀 간명해질 것 같은데. 당연히 선출 권력에 그러게 힘이 말입니다. 실려야 예. 돼요. 뭐 계속 방치하거나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억울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거기다가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이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정통성마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거죠.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좀 전에 말했던 헌법 사고적 상황을 본인이 대법원장이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좀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정치적 투쟁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투쟁할 게 아닌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정치 행위라고 네. 봅니다. 이거를 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청와대에서 취재를 해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취재 편의점 아유.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늦었습니다. 딱 그 순서에 맞게 도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딱 여쭤볼 답변하시면 타이밍이었거든요. 제가 얘기할 타이밍이에요.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이 대법관 임명을 두고 이견이 있다라는 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 지금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반대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청와대의 기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예. 공식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보도가 대체로 맞아요. 라고 부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그 현직 대통령의 첫 번째 대법관 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비토를 놓고 목리를 부리면 좀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 또는 도전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속 가능한 대법원장일까에 대한 여러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원 안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좀 사퇴가 목소리가 필요하다.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그만둘 용기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본인에게 당장 수사나 뭐 이런 등등의 화살이 올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건 좀 피해야 된다는 판단 속에서 이리저리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어제 출근길에 뭐 여러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후속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그 얘기했잖아요. 그 갤럽 조사 퍼센테이지를 얘기했습니다. 40. 미국 법원이 신뢰도가 35%, 우리는 미국보다 높은 47%니까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 임재성 변호사가 오늘 페이북에 글을 써놨던데 이 갤럽 조사라는 게 결국 55%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낮은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연방 대법관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굉장한 사법 불신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 불신이 지금 극도에 달한 미국이랑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하필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법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그 미국이랑만 비교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법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이 결국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했던 말도 안 되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 파괴한 소문했던 거 그게 사실 시발점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건지 그 이후에 직위원이라든지 그 시발점이란 단어 선택은 일부러 최초 일부러 하신 아니에요. 거예요? 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처음 누가 시자. 욕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자. 왜 선택하셨어요? 필발자. 예. 네.
씨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직위원 뭐 그 시간 계산도 두 번째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같은 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내란 사건들 그게 재판이 말이 돼요 그게?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예. 과연 판사 개별 판사를 신뢰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 책임은 온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엉뚱하게 35%, 47%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재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내란 재판을 우리가 다른 재판들하고 무게를 같이 볼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장윤선 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뭐 냈던 메시지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늘 언론을 이렇게 들러리 병풍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출근길에 멘트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서 있지 못하게 해요. 예. 그런데 본인이 메시지를 내야 될 때는 기자들에게 미리 이제 기자단에 세팅을 하는 거죠. 예. 공지문을 보내가지고 기자들을 이렇게 들러리 병풍으로 세팅을 해놓고 굉장히 뭐 본인의 발언에 뭐랄까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언론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야, 계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계엄 때는 뭐 정작 그 엉터리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럴 때 기자들이 궁금할 때는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때 보통 이렇게 합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이런 취재 보도 하지 마라 그냥. 언론도? 받아쓰기. 예. 그거 왜 동원이 됩니까?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중앙지법 판결 특히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을 내고 사법불신이 이렇게 극에 달했으면 47%면 통상 낙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은 35%인데 우리는 47%니까 미국보다 소폭 그 점수를 더 받았으니 이 정도는 신뢰할 만한 거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비판을 해야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냐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각을 세우고 비판을 해야지 조희대가 떠드는 대로 그거 다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중계보도하는 게 그게 무슨 보도입니까? 우리가 무슨 법원의 홍보지들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언론이. 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 일각들 그리고 법원 내부에 있는 노조들 각각의 이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가 오늘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물론 이 사법개혁 3법 입법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러나 이제 성명을 내면서 이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사법 3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으면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지 앞으로도 이제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좀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고 이 법안이 제대로 그리고 그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건강한 토론을 하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죠. 나라구한 변호사. 교수. 페이스북에 굉장히 긴 글을 쓰셨던데요. 예. 제 재판 소원 관련돼 가지고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내가 돈가스 얘기 말고 이렇게 길게 쓴 걸 내가 최근에 못 봤었는데. 예. 그러면 한번 하나씩 좀 뜯어보자고요. 재판 소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헌법과도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경로 의존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지금 새로운 제도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기존의 제도는 편리하죠. 예. 이미 익숙해졌을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 그래도 기존의 법조인들은 그 법조인들이 다 주변에 아는 검사들이 있고 아는 검사들이 또 굉장히 수사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 개혁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된 대법원 증원이라든지 재판소원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기존의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법조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서 가지고 제도가 잘못 설계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제도는 이렇게 바뀌는 것도
그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쓰게 됐는데 예. 그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사심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 침해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기본권 침해를 따지는 게 지금까지는 뭐 법이 그러니까 집시법이 야간 집회를 금지했던 거 위헌이다. 야간에도 집회를 하게 해줘라. 법이 호주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자만 호주가 되도록 하는 거 위헌이다. 남녀 평등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자. 헌법재판소가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입법부의 권한 침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입법부 독립 침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의 위헌성을 짚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사법부의 독립은 당연히 인정하되 사법부가 한 재판에서의 위헌성을 짚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법부가 짚어낸 그 재판을 그 위헌성을 짚어내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신문 기사 중에 제가 그걸 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4심제까지 가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받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이 없어가지고 4심제 못 가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못 가서 재판소원까지 못하면 3번 만에 재판이 끝나는 거니까 이건 불공정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도 4심제를 가서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런 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어떤 대법원이 그 논리를 지금 아예 그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그렇게 따지면 3심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기본권을 보장하는 재판만 해왔느냐? 이거는 별개의 논의예요. 별개의 논의지만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재판과 관련된 문제가 잘못된 논리라는 거는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다라는 건 오히려 돈이 많고 가진 사람들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작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부분을 체크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 독일에서도 재판소원과 관련돼서 인용되는 것들이 그런 장애인과 관련된 권리들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잘 반영이 안 됐을 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 측의 주장 혹은 그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혹시라도 이제 헌법 전문가시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헌법 그 연구관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 헌법 연구관들이 지금 당장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인적 구성 자체는 그대로인데 재판 소원이 그러니까 1년에 약 3,000건 정도가 들어왔던 사건들이 한 10,000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예상은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인적 구성을 늘리는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현재도 헌법재판소는 무료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일단 재판을 하게 되면 일반 법원에서는 우리가 인지대 송달료 다 내고 돈을 내고 재판을 하는 소송 거거든요. 비용이라는 게 들죠. 소송 비용 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객관적 가치 질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것을 재판하기 때문에 현재 무료 재판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내가 예컨대 뭐 기초 그 생활수급권자다라든지 어떤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 그럴 경우에 지금도 국선 대리인 제도로 다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원래 권리구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돈이 없어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이에요. 뭐 변호사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제도를 보고 변호사가 있어야지만이 뭐 재판 소원도 가능한 거니까 변호사 돈도 많이 드는 거고 또 변호사 비용이 많은 사람이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봐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제 절차도 있을 뿐더러 사실 그 내용 재판 소원의 결과를 봐야 되죠. 결국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게 소수나 약자를
보호하려고 지향하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는 약자나 소수한테 더 손이 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제도의 취지나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게 엄연히 알아요. 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판을 아무리 헌법소원을,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해서 뒤집고 싶어도 못 뒤집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소원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재판소원을 하면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까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예. 그냥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니까 사심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재판소원은 엉터리 판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엉터리 판결이라는 게 내가 증거를 냈는데 내가 낸 증거를 보지도 않고 전혀 다른 증거를 인정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왔다고 낸 증거는 심사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 재판 청구권 침해다. 그런 재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증인이 실컷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재판이라든지 이렇게 그 억울함이 있을 때, 예, 그 억울함이 있을 예. 때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낸 증거가 전혀 인용이 안 됐느냐? 정말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된 거네? 이런 재판이 아마 100건에 한 건도 나오기 힘들겠죠. 예전에 제가 예. 그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네. 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 형 확정된 거 싫다, 난 무죄를 원한다, 그래서 난 헌법소원을 하겠다. 네. 말하자면 그런 게 가능은 한 겁니까? 아니, 헌법소원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아마 3일 내로 3일 한 3, 4일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는 되겠죠. 서정욱 변호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1호로 쓸 것이다. 재판소원 음. 통과되면 한 번아 제가요 꼭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 그 다음 얘기를 해야죠. 네. 1호로 저는 오히려 그 윤석열 씨나 기각됐죠. 김건희 씨가 1호로 재판 소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각하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면 예. 아, 이런 재판 소원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 네. 아니다라는 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너무 저는 많이 들어줬는데 이야기를. 이 재판 소원 관련해서 사심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프레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제도 조치를 이제 하면서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안착해 왔는데, 그 중에서 1988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길 때 입법부, 행정부는 기본권 침해 등등에 관해서 다툴 수 있도록 소원이 보장을 가능하게끔. 예. 해놨는데 재판만 제외예요. 그렇죠. 이 5글자. 해놨죠. 예, 재판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의 로비 때문에 빠진 거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얘기 요새 많이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 왜 사법부만 예외로 합니까? 왜 재판만 예외로 해야 됩니까? 재판에서 억울한 게 있고 그러면 다퉈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4번이나 하는 거. 아니면 돈 많이 드는데 왜 3번씩 해요? 한 번만 하지. 단심제로 바꾸면 되는 그런 것도 거죠. 그런 아니, 부분도 그러니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주장을 소원제로만 하는 너무 얘기할 수 겁니다.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네. 자연스럽게 대법관 증언이랑도 한번 연결시켜서 예, 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대법관이 되려면 조건이 음. 법조 경력이 20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45살 이상이어야 돼요. 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떤지 아세요? 예, 법조 경력 15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살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헌법재판관이랑 대법관이 약간 달라요. 다른데 어디를 더 지금 위로 대법원을 더 대법원 위로. 더 위로. 그게 지금까지 87년 헌법 이후에 법을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계를 만들어 버린 거네요. 위계 자체를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위계 자체가 대법원이 높았고 그렇죠. 판사들 세상에서는 대법관을 더 위로 보는 거예요. 대법관 후보자로 갔다가 대법관이 안 된 사람들 실제로요. 실제로 80년대 90년대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 후보자였다가 안 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됐었어요. 약간 후기 같은 개념인 네네. 거예요. 아, 대학 입학. 네, 네, 전기 네, 후기 네. 이렇게. 아, 네. 후기대학. 저희는 너무 잘 아는데 후기 저도 잘 알죠. 예, 네. 한양대. 후기를 이해하시려면 나이 한양대학교. 예. 그랬다고 연다 지금 없지. 옛날에 예.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정말로. 서울대 떨어지고 성대 가고 이런 예. 거. 그러나 지금 대법원 증언과 재판 소원을 대법원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자기들. 문화와 판사들의 그 기억. 네. 예, 거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급이 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더 못 견디는 위에서는 거죠. 듯한 못 견디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있다. 대법원이 넘버1이고 네. 헌재가 넘버2인데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 지위를 바꾸려는 거야? 이런 오로지 거죠. 법조인의 세계에서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면 항상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디가 더
셀까? 어디가 더 우위에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 헌법재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렬적 구조이고 서로 역할이 다르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하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날리는 걸 본 거예요. 예, 국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적이 엄청나는 데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대법원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예.